강병규 기자, 네. 오늘 다른 법정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는데 김 전 실장 지금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는데 오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심장병이 악화됐다라는 이유로 보석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24일 공판에는 직접 가서 봤던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거의 드러눕듯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오늘 이제 소환 출석하는 그런 영상인데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상당히 좀 떡이 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떡이 져 있다는 표현보다는 헝클어져 있고 좀 기름 분이 많다라고. 제가 급하게 고급스러운 용어를 좀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주째 김기춘 씨 측의 말에 따르면 전 비서실장 측의 말에 따르면 연이은 재판 때문에 사주째 목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병세가 많이 악화됐고 몸이 좋지 않다는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의 설명입니다. 아니 교도소 같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위해서 물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판 때문에 목욕을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일단은 구치소에서는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수가 나오는 그 목욕탕의 경우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공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 겨울에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 봉사하시는 그 직원분들에게 뜨거운 물로 좀 끓여와라라고 할 정도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뜨거운 물로 자신은 목욕을 하겠다. 이 식수를 이용해서 목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온수의 공급이 사실 좀 자유롭진 않고 본인에게 좀 잘 맞는 온도의 물이 있고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구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기억나는 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목욕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식수를 사다가 생수를 사다가 목욕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고령이어서 또 지병을 앓고 있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늦게까지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목욕할 시간이 없더라 이렇게 네. 호소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어찌됐건 간에 김기춘 전 실장 보석을 신청했다는데 이 법원에서 허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들, 이 국정농단 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있는 다른 피의자들, 지금 현재까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없었습니다. 특히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연루되어 있는 다른 공범들, 다른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재판부의 생각인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고령이기도 고령이고요. 지금 80에 가까운 나이이기도 하고 지병을 호소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건강상의 고려가 아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란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정부 사람들을 짚어봤다면 지금부터는 현 정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송환 일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내일 모레면 국내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거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늦으면 30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도착합니다. 편도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보시면 일단 덴마크에서 30일 오후 4시쯤 출발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31일 오후 3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도착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즉시 체포하고 48시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유라 씨가요. 그런 다음에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의도가 있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소 절차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법무부 검찰이 걱정했던 게 덴마크에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우리나라까지 직항이 없어서 중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할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협조를 또 받아야 된다. 잘못하다간 정유라 씨가 거기서 체포가 끝날 수도 있다. 풀려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치면서 네덜란드 정부랑 저희가 그 범죄인 인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나 보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덜란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정유라 씨가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끔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가 강제 추방이 아니라 이제 점대인 인도조약 협의에 따라서 함께 송환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경유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협조만 한다면 암스테르담에서 그 현지와 협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네,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모레 오후 3시에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으로 붙잡혀 온다라는데 정유라 씨 변호인도 지금 엄마인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유라의 재판 때에도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결국 모녀 재판을 모두 이경재 변호사가 맡게 된 건데 오래전부터 선임이 됐다고 하고요.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라는 도덕적 질책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 이러면서 무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정서와는 상반된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 재판부에서 정 씨를 구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인데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선임계가 이미 작년 10월에 제출돼 있었고요. 예. 정유라 혼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 어머니와 공범 또 아니면 대학 교수하고 공범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이런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예. 이런 과정에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정유라가 입국해서 조사받는다 해서 예.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결국 저 말은 정유라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엄마인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했고 그렇죠.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추가 처벌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변호인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정유라가 조사를 받더라도 이 얘기를 해서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정유라 씨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뭐 노승일 스포츠재단 부장 같은 경우는 그 정유라 씨는 폭탄 같은 존재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경재 변호사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아무래도 계속 들어오라고 했었다. 미루지 않았고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순실 씨가 엄마 된 마음에서 말렸던 거다라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조언을 받고 들어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이경재 변호사가 사실 최순실 씨도 변호를 맡았지만 그 전에 정윤회 씨도 변호를 맡았었어요. 그 정윤회 씨 문건 사건 때도 변호를 맡았었는데 이미 이 가족들과 깊은 신뢰가 있는 사이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이야기가 다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실제로 덴마크에서 체포된 이후에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빠져나가는 듯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그걸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말씀.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건 모르고. 예, 하지만 이 최순실 씨의 진술이 혹은 뭐 여러 법정에서의 그 증언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게요. 일단은 최순실 씨가 수사를 받기 위해 독일로 들어온 이유가 이 정유라 씨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혹은 뭐 질타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유라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이 수사가 진전이 된다면 이 진술이, 최 씨의 진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죄수의 딜레마라고 일단 두 사람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관련된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할 경우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고 정 씨가 모르고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진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법정에서의 그런 위치 이런 게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에 대한 송환 조사가 또 다른 그 갈래를 치는 전환점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현수죠. 네. 공약과 현실은 좀 다르더라. 그런 부분에서 새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야권의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라 요구,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대수보 회의에서 언급한 게 그런 부분에 부합을 하는 절차인가요? 야권에서 봤을 땐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야권도 지금 3당이 있어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김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해를 구했고 또 이번에 대통령까지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저 정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 형식상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수보회의였지 않습니까? 이제 대국민에게 이야기를 하는 담화나 다른 브리핑 형식이 아니라 수석 보좌진들과 내부 회의 자리에서 이제 첫 번째 모두 발언을 공개한 형식에서 빌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야권에서는 사과도 사과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5대 비리 기준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위장 전입을 뺄 것이냐, 공약자의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분명히 문 대통령 입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원칙일 뿐이고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 그리고 세부 기준은 국정기획 자문위에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이 야당 측에 만족이 됐을까요? 실제로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그리고 인준 처리 향을 움직임을 조금 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오늘 그 정부에서 새 기준을 만들겠다 얘기를 했는데 정병원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새 기준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병헌 수석이 국회로 가서 4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날짜 기준을 정했는데요.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전입이 발견된 고위공직자 후보는 투기성과 상관이 없이 아예 후보자 지명에서 원천 배제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 7월 이후라는 시기를 못 박은 건데요. 이 시기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2005년 7월을 왜 못 박았냐? 이러한 세부 기준 제시를 두고는 꼼수 논란에 또 한 번 휩싸였습니다. 자, 이현수 네. 기자. 지금 최석호 기자가 꼼수 논란이라고 하는데 자, 2005년 7월 네.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시작된 때다라고 해서 저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전에는 인사청문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인사청문회 있었죠. 2005년 7월에 인사청문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까지 국무위원도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200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0년으로 가보면 인사청문회가 도입됐고 첫 총리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한동 총리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왜 이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인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시기를 볼까요? 지금 볼까요? 이낙연 후보자 1989년이었고요. 아주 옛날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2000년 7월입니다. 첫 총리 청문회가 도입됐을 시기와는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1997년과 2004년입니다. 이 세 후보자들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들은 많은데 이현수 기자. 네. 근데 국민들은 정작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고 이 정도면 괜찮다. 통과시켜줘라. 이런 요구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5대 비리배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주라는 여론,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59.8%로 더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 사실 80%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청와대도 이런 부분 모를 리가 없겠죠.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처음 사과를 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물밑으로 국회와 협상을 해서 이 부분을 무리 없이 풀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오늘 이 발언도 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시험대가 된 인사청문회 쟁점 사안이 적지 않아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진 정당이 어딜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당에서도 바로 정치 구단이라도 불리는 이분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